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일단 들어볼까요? 네, 닷새리의 광복절인데요. 예. 이 광복절하면 또 유명한 영화도 있고 네. 연상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광복절 특사라고 하죠. 네. 이 사면을 두고 정치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전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김경수조차도 나는 용서합니다. 대사면 하십시오. 모두 용서하시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십시오. 지금 이제 8.15 사면 때문에 논란이지 않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사와 관련해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또는 이게 좋다 저기 좋다 의견을 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우리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박근혜 이재명의 사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특별 결의를 우리가 하자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 원칙이 지금 흔들린 건지 아니면 생각이 아예 달라지신 건지.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죠. 네, 8.15 특별 사면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 나오고 있고 지금 몇몇의 목소리 들어보셨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가장 먼저 들으신 내용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는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들 박용진 후보, 이재명 후보의 어떤 토론 내용 중 일부였습니다. 네. 8.15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어제 사면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예. 5시간 동안 대상자를 심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면에 원래는 좀 대규모 사면 그리고 새 정부의 첫 사면이다 보니 네. 어떤 통합, 뭐 용서, 화해 뭐 이런 키워드들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많았죠. 그리고 그 예측 가운데에는 정치인도 포함이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번 사면에서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네. 반대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둘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네. 그동안 유력하게 검토되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아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예. 또 반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사면과 복권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가장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뭐 다들 관심들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았고 관심도 많았잖아요. 네. 당사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소식을 듣고 무척 허탈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관련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예. 최근 자신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윤석열 대통령도 여러 생각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그 말을 전한 건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상당히 허탈한 입장이다. 아하.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한 셈인데요. 네.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MB 사면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랬죠? 네, 6월 10일에는 20몇 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요. 예. 7월 22일에는 국민 정서도 고려되어야 하지만 너무 국민 정서만 보면 이 지금 그러니까 현재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한마디로 예. 강행하겠다라는 의사인가? 네. 이렇게 이해됐는데 문제는 그때와 지금이 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이 지지율에서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게 힘들다. 이런 고민이 나왔고 네. 이런 그 정치인 사면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자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글이 올라온 겁니다. 네. 더 떨어질 지지율이 어딨냐 이렇게 팩폭을 굉장히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뼈를 때리는 말이네요. 이봉우 연구원은 이런 사면 논란에 대해서 특히 정치인들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실 지금 이 논란이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그런 건 사실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뻔한 일인데 네. 그 논란과 그 비판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이미 반복이 됐었습니다.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국민의힘이 네. 지금의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을 꼭
그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 하라고 굉장히 압박했거든요. 그랬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고민도 사실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그 특별 사면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목도하고 있다. 그렇게 적극적이었던 지금의 정부 여당도 사실 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또 돌아볼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어려울 거 아니까 우리가 하게 하지 말고 당신들이 하셔 이렇게 한 거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였는데 또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안 될까봐. 네. 자, 그러면요. 반대로 함께 거론된 인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사면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또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구하고는 있는데 예. 수위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 오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일지라도 국민 통합 측면을 어떻게 담을지가 중요하다. 네. 통합을 좀 신경 쓰시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여권 인사, 야권 인사 가리지 말라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물론 일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 차원에서 내놓고 요구를 할 수는 없는 사안이고 이것 네. 자체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라는 측면을 좀 강조하고는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금 전 그 페이스북 글에서 네. 이 부분이 특히나 좀 오늘 화제였어요. 김경수조차도 나는 용서한다라고 했는데 네. 이 단어, 이 말이 나오기 직전에 뭐라고 썼냐면 예. 그 김경수 지사 때문에 내가 곤욕을 얼마나 치렀는지 아느냐라는 이야기를 계속 써 놓으면서 아, 그래요? 그래도 나는 용서한다. 저는 이게 약간 어떤 고도의 그 비판이지 않냐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네. 다만 그 정치인 사면을 완전히 배제할 경우에 어쨌든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아니 뭐 같이 하는 김에 저기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같이 사면합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네. 거래로 보이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 좀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박용진 의원이 이재명 의원에게 질문했던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경제인 사면은 적절한다니까 유력해 보이는데요. 네. 경제 사범들 사면에는 국민 여론도 우호적이고 정부도 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형을 살고 나왔다라는 좀 측면이 아무래도 좀 큰 것 같고요. 아, 이미 형은 살았다. 네, 그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징역행위 집행 종료된 시점부터 5년간 취업 제한이 걸려 있죠. 그렇죠. 그런데 물론 지금 월급은 받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뭐랄까요? 그 사실상의 경영 활동을 하고 하잖아요. 있죠. 예, 네, 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네. 이 밖에 지금 롯데 신동빈, 그 금호 박찬구, 태광 이호진 등 이 주요 경제 사범들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 시민사회 노조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가 문제냐면 예. 이 경실련 같은 경우는 사면을 강행할 경우 국민의 혹독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경제 활성화라는 것 자체가 과연 이 사면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사면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입장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 사면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규모 투자 활동을 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이 돈을 뭐 공장 설비를 늘린다든지 사업을 벌인다든지 이런 결정을 하기 어렵다. 이 얼마나 반도체 지금 중요하냐라고 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날선 대립이 일어납니다. 국민 여론이 바뀌었다라는 말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들고 오는데 네. 2017년에 사면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아무래도 본인이 강조했다 보니까 과거의 발언과 좀 배치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죠. 네. 대통령 특별 사면 앞서도 두 분이 상당히 커다란 책임과 무게가 뒤따른다는 말씀 주셨는데 12일 금요일에 발표하잖아요. 최종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명단. 네. 그 여파 어떻게 되면 어떤 식의 여파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세요? 일단 그 대통령실에서는 정해진 게 없다라는 입장이긴 한데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엄단하는 심판자, 사법 절차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철학을 계속 내비치고 있거든요. 네. 그것 이외가 잘 안 풀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지율이 많이 망가진 게 있고요. 예. 지금 경제 살려라라는 이유로 재벌 총수들을 풀어준다는 것 자체가 과연 한국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방향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습니다. 네네. 이봉우 연구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과 별개로 예.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부가 지금 부담이 덜할 거예요. 이 가석방이 이전 정부에서 해놨기 때문에 이미 이미 해놨기 때문에 네. 사면만 하느냐 안 하느냐가 걸려 있는 문제라서 부담은 덜할 텐데 네. 김도인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사실 여론 부담이 큰 일이라서 그렇게 만만한 일은 또 아닐 겁니다. 법과 원칙이란 부분에 있어서 예외가 생기는 거니까 네. 말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말말은 어떤 겁니까? 네. 국민의힘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되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재기를 노리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오디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어떤 자리를 갈 때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요구한다면 결국 그 자리에 제가 적합하다면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민 안 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좀 고민하려고 합니다. 이제 뭐 만약에 전당대회가 뭐 몇 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작이 된다면 이렇게 답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중도와 보수가 통합을 해서 실용적인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데 제 역할이 있다면 저는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결국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패싱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앞으로 100년간 대한민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국가 지도자라면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로 재정비에 나섰는데 나온 목소리들은 다 차기 당권, 네.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역할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네, 이 3명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예. 맨 처음에는 오늘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한 나경원 전 의원이었고요. 그 두 번째는 어제 국회에서 이 기자들 앞에 선 안철수 의원 발언이었고요. 네. 마지막 들으신 건 지난 8월 5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낸시 펠로시 패싱에 대해 날선 발언을 내놓은 유승민 전 의원의 말입니다. 네.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이 됐지만 차기 당대표가 누구냐? 여기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예. 그동안은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이 새를 불리는 모습 이게 좀 주목받았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조금 전 발언한 것처럼 이제는 고민해보려고 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관련돼서 발언도 조금씩 나오곤 있는데 의외 인물 한 명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동안 김기현 의원 네. 그동안 그 안철수 의원하고 거의 뭐 양도 체제인 것처럼 네. 나왔었는데 사실 그 이전에는 이제 윤핵관과의 갈등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의 가장 그 핵심이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후보로 거론된다. 이건 좀 상당히 의외네요. 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유승민 전 대표가 1위를 한 겁니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8월 6일부터 8일까지 응답자 1,006명을 대상으로 네. 조사한 설문조사였는데요. 이 조사 결과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당대표에 적합하다라고 말한 응답자가 23%였습니다. 상당히 높네요. 네. 그리고 심지어 2위는 이준석 현 대표예요. 16.5%고요. 예.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안철수, 나경원 후보였습니다. 각각 네. 13.4%, 10.4%인데 지역별로도 좀 볼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서울은 아무래도 그 중도층이 많다 보니까요. 그렇죠. PK, TK, 영남에서도 지금 1위를 달린 겁니다. 네. 보수층이 많은 지역에서 보수 텃밭에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계속 꼽히고 있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현상인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의 어떤 그 부활, 뭐 그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가지만 네. 어떻게 보자면 조금 거울 효과라고 할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흔들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그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부각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아무래도 국정에 대한 어떤 평가, 긍정 평가가 지금 20%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너무 지금 상대방인 김은혜 후보를 지금 윤핵관들이 밀어주고 있다. 네. 이렇게 본인이 언급을 했을 정도거든요. 그렇죠. 자객의 칼을 맞았다는 말을 했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당시에. 그러다 보니 이 보수 유권자들의 목소리에서 특히나 정통 보수 혹은 어떤 대안으로서의 유승민
전 의원을 언급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하. 이게 특히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보수 매체라든가 혹은 보수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도 조금 전 들으신 것처럼 굉장히 날선 발언을 내보냈던 거고요. 예. 다만 이건 어쨌든 당대표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론조사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아무래도 조직표가 중요하고 네. 그리고 당 내에서의 당심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 여론조사와는 좀 결이 다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갑자기 부상했다라고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 이후에 그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주목해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국민의힘 내부 갈등도 뭐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고요. 끝난 게 아닌 것 같고 이준석 대표는 이제 가처분 신청했고요. 네, 법원에다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뭐 빠른 시일 안에 이준석 대표 만나겠다 공언했는데 현실화될까요? 일단은 그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건 하지하 한마디로 가장 낮은 수다 예. 이렇게 강조를 한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일단 13일에 기자회견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실제로 만날지 안 만날지. 다음 말만 말로 넘어가 보죠. 이봉우 연구원이 준비한 말은 어떤 겁니까? 대통령님 파이팅입니다. 어허. 네, 국민이 이제 대통령을 응원하는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 그거 말을 만약에 기자가 했다면 어떨까? 기자가. 네, 무슨 일인지 8월 8일 MBC 영상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어떤 국정 동력이라는 게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이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습니다. 올라가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이렇게 이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정치라는 것이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우리 언론과 함께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들께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이제 박순애 장관 등 인적 쇄신 관련된 대답을 하는 그런 이제 와중이었던 것 같은데요. 갑자기 여성 목소리로 들립니다. 네. 대통령님 파이팅 이런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8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회견 장면입니다. 예. 8월 8일 휴가 복귀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근데 지금 상황이 지지율도 많이 떨어져 있고 네. 또 박순애 장관 사퇴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예. 그래서 기자가 인적 쇄신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고 윤 대통령도 그간과는 다르게 조금 이렇게 무거워진 목소리, 좀 네네. 낮은 목소리로 좀 진중하게 대답을 하고 있었고 예. 사실 영상을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더 하려는 찰나에 네. 다른 기자가 질문을 한 기자와 다른 기자가 대통령이 파이팅이라고 이제 크게 외친 것이죠. 아하. 윤 대통령 표정 굉장히 화색이 돌았고요. 예. 웃으면서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했고 네. 더 주목해야 봐야 될 대목은 기자들도 함께 박장대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해졌어요. 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진 건 좋은데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분위기 좋아졌으니까 보기 좋네 이러고 넘어가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히 기자님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김동인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언제나 이 코너에서 오늘 민망한 순간에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의무입니다. 의무. 네, 뭐 바로 느껴졌습니다. 분명히 질문하겠습니다.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취재원 내지는 어떤 출입처와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얼마나 멀게 거리를 유지하느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네. 이런 상황들이 좀 떠오릅니다. 저도 이제 국회 취재하다 보면은 어떤 그 기자분들께서는 우리 당이라는 말을 자주 꺼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입처. 네, 네네. 그러다 보면 예. 이 동조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고 혹은 그 취재원에게 뭔가 격려를 해주려는 분위기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이건 오바하신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전혀 없었다. 그리고 웃었다고 했는데 그 기자들도 사실 이게 너무 즐겁군요. 하하하 이렇게 웃었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되게 어이없어하는. 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웃어 넘겨야 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이 기자가 아리랑 TV 소속인데요. 그래요. 아리랑 TV가 문체부 산하의 기구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방송사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기자거든요. 그렇죠. 대통령실 출입 기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자로서의 역할은 방금 김동인 기자 말씀해 주신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연스러운 장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자도 사람이고 속마음으로야 물론 정치적인 입장 또는 정치인에 대한 호불호 가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걸 드러내는 거는 기자답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 네. 않습니까? 김동인 기자님? 네, 네.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응원 환호 보내는 게 처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기자들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신이 커졌다 그러는데 예. 일정 부분 과한 것도 있지만 일정 부분 기자님들이 좀 자초한 측면도 있는 거죠. 네. 6월 나토 순방 당시에 그 김건희 여사가 기내에서 등장하니까 예. 기자들이 탄성과 함께 환호성을 질렀고요. 아하. 7월 10일 대통령실에서 그 도어 스태핑, 그러니까 약식 회견을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중단한다고 했을 때 네. 대통령이 갑자기 나와서 본인이 했거든요. 그냥 네. 그때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하. 기자들이. 예. 근데 오늘 파이팅까지 어제죠. 이거 그저께죠. 파이팅까지 터지니까 또 지금 인터넷상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금주의 말말말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봉우 연구원 다음 말말말은 어떤 겁니까?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파업을 한다? 어허. 네, 파업 얘기인데 네. 사실 이미 6월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요. 네. 7월에 대우조선에 한 하청 노동자 파업이 있었는데 그랬죠. 아직 파업을 하고 있는 하이트 진로 화물 노동자들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지금 앞선 두 번의 파업에 비해서 일단 언론의 관심을 거의 못 받고 있고 많이 못 받고 있고 네. 그나마 나온 보도들에서 이 노동 현실이나 파업의 배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어요. 아하.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또 어떤 보도가 주로 나오고 있는지 대표적인 보도 어제자 TV조선 보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물연대 측의 요구사항은 운송료 임금 인상인가요? 예,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운임 30%, 휴일 근무 운송료 지급, 공병 운임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 7월엔 소주를 생산하는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과 청주 공장의 진출 임무를 전거하는 시위를 벌였는데요. 최근엔 장소를 맥주를 생산하는 강원도 홍천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공장으로 통하는 유일한 길인 다리를 봉사하려는 것이죠. 지난 4일 경찰의 해산 작전으로 통행로는 확보됐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원 5명이 교량에서 뛰어내리는 등 강하게 저항하기도 했는데요. 하이트 진로 노동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보장해달라면서 파업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인데요. 네. 노조가 뭐 이것만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들으신 보도와 마찬가지로 사실 대부분의 보도가 운임 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더 네. 많은 임금을 요구하고 있다. 요 정도로만 지금 노조의 요구를 보도하고 있는데 사실 실상은 더 복잡하고 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일단 그 임금 관련 내용을 보면요. 이 하이트 진로 청주 이천 소주 공장의 화물 노동자들 얘기인데 네. 이분들이 한 달 매출액이 적을 땐 700만 원, 많으면 1,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화물 노동자들 특성상 그중에 절반은 일단 기름값으로 나가고요. 네. 그리고 이 하이트 진로에서 화물 운송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 노동자들이 3, 4억에 달하는 화물차를 자기 돈으로 사야 됩니다. 아하. 그리고 윙바디라고 아마 네. 화물차 중에 큰 차 중에 이렇게 옆으로 문이 열리는 화물칸이 옆으로 문 열리는 화물차들 보셨을 거예요. 네, 봤습니다. 그 네. 윙바디를 역시 그 화물 노동자 본인 돈을 투자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또 3, 4천만 원입니다. 아하. 이것만 해도 벌써 한 4, 5억 돈이 들어가죠. 노동자가 예,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게. 네. 이 외에도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지입료, 뭐 세차비, 광고 랩핑도 다 노동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 한 달 평균 250만 원 수입인데 이것도 들쭉날쭉이라 어떤 달은 적자를 본다고 합니다. 네. 그럼 왜 이렇게 임금이 낮지? 사실 하루 13시간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겁니다. 예. 왜 이렇게 임금이 낮느냐? 이상하게 하이트 진로 소주 공장 화물 노동자만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운임이 30%에서 40%까지 쌌던 겁니다. 그래요.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지금 언론 보도에서 부족하다. 네. 이 사안 현 정부 처음으로 공권력이 투입이 됐고 노조에서는 저항을 하다가 투신까지 했다. 이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이것도 이제 노조에서 저항을 강하게 하다가 예. 투신까지 했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투신을, 그러니까 하이트교라고 그 강원도 홍천의 하이트줄 맥주 공장 앞에서 그 다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거기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식으로 이제 투신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예.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이천 청주 소주 공장 노동자들이 왜 강원도 홍천에 왔을까? 네. 이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하이트 진로가 100% 지분을 소유한 수양물류라는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네. 그런데 이천 공장에서 이제 농성을 하다가 대체 인력 투입에 대해서 저항을 했더니 그게 불법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청 노동자니까 결국은 원청이 나서줘야 된다. 그래서 원청을 소위 압박하기 위해서 이제 맥주 공장으로 간 것이죠. 네. 그렇게 된 상황인데 8월 2일부터 이 홍천의 맥주 공장에서 농성을 시작했는데 곧바로 경찰력이 투입이 됐고요. 투입되자마자 이 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화장실 이용과 식사를 방해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방해한 거예요. 예.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서 인권위에 진정까지 넣은 상태입니다. 노조에서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체포와 강제 진압을 시도하니까 이미 8월 3일에 몇몇 노동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그 다리의 난간 쪽으로 몰렸어요. 네. 그리고 8월 4일에 다시 한번 강제 진압을 경찰이 시도하는 과정에서 몰리다가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들 입장은 우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 뛰어내린 게 몰리다가 아니라, 어쩔 수 예. 없이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오히려 폭력을 당한 입장이다. 이런 것이 지금 노조의 입장인데 네. 지금 이런 부분들도 다 투신으로 보도되고 심지어 일부 매체에서는 이제는 민주노총이 투신조까지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굉장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인 것처럼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장의 노동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이 사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우 조선해양 문제도 이야기를 했고요. 노동부 장관께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파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불법 파업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중에 일부 불법성이 있다면 그것은 따로 따져야 한다.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다루는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 기자들께서도 자신들의 임금을 올려달라는 요구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그 삐딱하게 보실까? 또 김동인 기자님, 기자. 김동인 기자님께 또 네. 압박이 들어가네요. 물론 이제 같은 그 매체는 아니시지만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영상으로 좀 챙겨봤었던 예. 사안이긴 한데요. 예.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안전운임제 때 관심을 받았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었던 사안인 건 맞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그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중앙 언론사들 내지는 수도권에 있는 기자들이 생각보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멀어서. 예, 멀고 또 전국적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 기자가 많은 언론사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예, 그 부분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관심을 좀 덜 받았던, 특히나 그 대우조선과는 조금 상황이 달랐던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노동자가 1000만 이상입니다. 우리 모두가 노동자고요. 너무 그렇게 노동이라는 이름 앞에 부정적인 것만 따라 붙는 이 관행은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을 깊게 들여다보고 옳고 그름을 제대로 좀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말말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